자, 이번 시간에는 2학기 고사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총 27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볼 순 없고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선생님이 한번 쫙 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또 되게 쉬웠지? 네, 어려운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맞출 법한 그런 문제들은 제외하고 좀 많은 친구들이 헷갈릴 법한 그런 문제들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험지 없는 친구들은 영상 보세요. 과자 까먹고 사탕 쪽쪽 빨아 먹으면서 한번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장은 정보통신윤리인데 이 부분은 무난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도 딱히 어려운 건 없었죠? 여러분들.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행평가를 계속 진행을 했던 거여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삭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불복종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묻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6번 시민불복종. 자, 그래서 6번 같이 보시면 시민불복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비폭력이죠. 2번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이나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 아니죠. 공익에 불리한 법률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불리한 법률이나 정책에 저항하면 이것은 교도소 가야 됩니다. 자, 3번째 합법적인 노력이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해야 한다. 네, 최후의 수단. 자, 4번째 공동체 구성원들을 배려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요. 5번째 불공정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시민불복종의 총 4가지 조건.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비폭력. 폭력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최후의 수단. 합법적인 노력을 계속한 결과 그래도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 4번째, 처벌 감수. 어쨌든 위법 행위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총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자, 이 4페이지부터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풀기 힘든 문제들이 좀 4번째 장부터 많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국가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가의 기원하면 뭐였죠? 자연발생설과 사회계약설이었죠. 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자연발생설과 사회계약론. 자, 이 자연발생설은 누가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자, 인간의 본성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살아왔더니 국가가 만들어졌다. 자연스럽게 국가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 2번째 사회계약론은 우리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대표적인 홈로로 3명의 학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연상태에서 불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우리 이대로 그냥 놔둘 순 없다. 좀 체계적으로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보자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계약을 통해서 뭐 계약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모여서 계약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 토지에 살면 계약을 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계약을 통해서 직접 계약을 하든 암묵적으로 계약을 하든 어쨌든 계약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한번 볼게요. 1번
자연 발생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맞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가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홉스는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왕권 민수설이 옳은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네, 맞다고 했죠. 왕권을 신이 준 것이 아니라 신이 하사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준 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고 국민이 주었다. 네. 자,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자연 발생설은 가정이 모여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 국가가 되었다는 이론이다. 네, 맞습니다. 4번 홉스는 군주보다 법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군주도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니죠. 군주가 훨씬 셉니다. 군주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리바이어던이다. 성경에 나오는 괴물인 리바이어던이다 라고 비유를 할 정도로 군주가 어마어마하게 개센, 엄청나게 힘센 그런 존재로 홉스가 군주를 이렇게 절대군주, 절대왕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내세우면서 군주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군주가 다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이 모든 일들을 군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법 만들고 법 집행하고 법 적용하고 군주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 당연히 법보다 훨씬 군주가 강력하죠. 자, 5번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네, 맞습니다. 자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 상태, 끔찍한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왜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그래서 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맘 놓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14번 보겠습니다. 동양의 노자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설명. 자, 노자라고 하면 뭘 얘기했다 했죠? 네, 위. 이게 뭐라고 했죠?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음. 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이죠. 여기서 또 우리 갑자기 생태중심주의가 생각이 나네요. 자, 노자도 만약에 현대 사회의 학자였으면 생태중심주의를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순자였으면,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잖아. 순자였으면 무의를 외칠 수가 없겠지.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둬버리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발현해서 사회가 개판이 될 거 아니야. 홉스의 자연 상태처럼. 그치? 그럼 노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좀 괜찮게 본 거잖아. 성선설이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냥 인간의 본성을 자연성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호랑이랑 토끼, 강아지 이런 동물들은 남을 음해하고 막 악한 질투심을 갖고 비방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뭐 이런 건 있지.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다른 강아지를 이뻐하면 이렇게 질투나서 깽깽깽거리는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런 내가 애정하는 무언가에 대한 그런 애착심 말고 진짜 막 간악한 그런 질투 이런 거를 갖지 않잖아. 동물들은. 인간도 똑같다는 거야. 그냥 자연 그 자체라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본성도 자연성이라는 겁니다. 호랑이, 토끼, 강아지와 똑같은 자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그냥 동물들이 그냥 본인의 본성대로 살아가듯이 인간도 본인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굳이 신이 인간을 자연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뭔가 인간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인간에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둬라. 인간도 똑같다. 억지로 하게 두지 마라. 무의를 실천해라. 납둬라. 이 얘기입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노자가 2400년 전 사람이야.
그리고 이 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현대사회에는, 그래 과거에는 또 모르겠지만 현대사회에는 조금 힘든 이론이 아닌가, 적용하기에 인간사회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구하는 세계 곳곳의 학자들이 아직도 이 노자와 장자의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노자는 무의를 얘기했다. 이 무의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딱 이 포인트만 아시면 이 문제도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하유 지향을 실현한 사회. 자, 무하유 지향이 뭐라고 했죠? 무의와 무욕을 실현한 그런 사회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맞고요. 두 번째, 네, 그대로 나와 있네요. 무의와 무욕을 실현한 사회. 세 번째, 소규모의 농촌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네, 소국과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라가 좀 작고, 4번에 나와 있죠. 나라가 좀 작고 백성 수가 적은 그런 사회. 네, 다섯 번째, 재능 있는 사람이 올바른 길로 백성들을 이끄는 사회. 이거는 공자입니다, 공자. 네, 그래서 노자는, 공자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잖아. 좀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끄는 것, 그게 가장 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던 거지. 굳이 끌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자연성을 발휘해서 잘 살 거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통치자들은 그들이 자연성을 발휘해서 무의를 실천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실천하지 않게 잘 살 수 있게 그냥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진짜 일거수일투족 다 하고 관리 하나하나씩 해주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케어해주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그 애가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그냥 뒤에서 격려해주고 아이가 마음껏 그 꿈과 자신의 길을 펼칠 수 있도록 놔두는 부모님도 있잖아. 노자는 후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 전자 입장은 오히려 백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자연성을 발휘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러면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동양의 정의로운 사회 특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른 것은? 자, 기억. 구성원 모두가 사회계약에 참여하여 만들어진 사회. 아니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사회계약? 이거는 그리고 홈로로가 얘기했다 했어요. 홉스로크 루소는 서양 사람들이죠. 자,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공동체보다 중시하는 사회. 네, 우리 동양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은 공동체를 계속해서 중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개인의 자유, 뭐 재산 중요하죠. 하지만 공동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이 바로 동양이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디귿. 가족관계, 공동체 등의 회복을 통해서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는 사회. 네, 맞고요. 리을. 경제적 불평등을 고치는 데 관심을 갖고 평화롭고 갈등이 없는 사회를 꿈꾼 것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 16번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정말 유진이가 다 맞았을까? 네, 유진이는 똑똑해요. 유진이 다 맞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유진이 너무 인간미가 없다, 어떻게 다 맞을 수 있냐 라고 얘기했는데 유진이가 인간미가 없어요. 다 맞았습니다. 네,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정의로운 사회. 네, 1번. 인간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눠서 인간의 영혼, 국가 구성원, 덕을 연결지을 수 있다. 네. 자, 머리, 가슴, 배로 나눠서 우리 영혼, 국가 구성원, 덕, 나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머리에 해당하는 영혼은 이성, 감정, 기계,
욕구. 국가 구성원은요? 네, 통치자. 철인이랬죠? 수호자. 군인입니다. 자, 생산자. 농민입니다. 자, 덕은 자, 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는 어떤 덕을 가져야 되죠? 지혜. 자, 감정이 풍부해. 그 중에 이제 기계, 막 용맹스러워, 막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감정,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군인, 즉 수호자는 어떤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용기. 자, 욕구가 좀 많아요. 자신의 욕구를 좀 욕구가 너무 이제 충만하니까 이 욕구를 좀 제어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되는 생산자들은 절제라는 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성이 우리 감정과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확장시켜서 국가 구성원인 통치자가 수호자와 생산자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애초에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결이 달라요. 이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기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욕구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괜히 욕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교육 시켜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말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 맞는 덕을 장착시켜서 그 덕을 발휘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계급이죠. 말 그대로 계급. 근데 그 계급이 우리 부모님 이렇게 줄이니까 엄청 작아졌네. 귀엽다 되게, 그치? 네, 이렇게. 자, 그 계급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계급이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계급이 결정됩니다. 또 굉장히 신박하죠? 물론 이제 이성과 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그 유전적으로 이성의 능력이 더 뛰어나긴 하겠지.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욕구가 충만한 두 명의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그 본인의 가지고 태어난 그 능력에 맞게 본인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그에 맞는 덕을 장착시켜서 그에 맞는 국가 구성원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눠서 인간의 영혼, 국가 구성원, 덕을 연결지을 수 있다. 네, 맞고요. 모든 계급은 이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누가 이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지혜의 덕을 발휘해야죠?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철인. 물론 수자와 생산자도 이성이 있기는 해요. 본인의 이성이 나머지 감정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해요. 욕구가 많은 생산자들은 조금 있는 그 이성이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불끈불끈 쏟는 나의 기계를 그 조금 있는 그 이성이 잘 절제해서 그에 맞게 본인의 기계를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조금 가지고 있는 이성이 본인의 욕구 혹은 본인의 기계를 잘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치자, 유일하게 철인만이 이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혜의 덕을 쌓게 되면 그것을 통치자가 돼서 발휘를 하는 것. 이 사람은 유일하게 통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렸어요. 네, 틀렸으니까 답이 맞았죠? 자, 3번. 각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계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급에 맞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그 본인의 그 급에 맞게 덕을 잘 쌓아서 그걸 발휘해서 본인의 급에 맞는 국가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민주정치는 다수에 의한 판단이 최선의 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정치다. 절대 아니죠. 자, 민주정치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이 나라의 정치를 함께 꾸려가는 것인데, 이성이 풍부한 인간이 잘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의 지식을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끌고 가야지 그게 올바른 길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성이 있는 사람, 감정이 풍부한 사람, 욕구만 그득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치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막 흘러가는 사람들, 본인의 욕구대로 막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막 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모여서 정치를 하다 보면 산으로 간다 이겁니다. 네, 정의로운 사회 절대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해서 나머지 사람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 생각만 하고 지 욕구만 채우려고 하고 지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한데 모여서 정치 이루려고 하면 이게 바로 민주정치고, 이러다 보면 나라 망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아테네, 우리 그 플라톤이 아테네 사람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그래서 그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했던 나라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아, 저건 아닌데, 저 멍청하고 우매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소리냐. 네, 중우 정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인 소크라테스도 이 투표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투표로 인해서 사약 먹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우매한 민중들은 보통 이제 민주정치 다수결을 따르니까 우매한 민중들이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욕구에 이끌려서 헛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 스승님도 죽지 않았냐.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정치 극혐합니다. 그래서 뭐를 주장했죠? 철인정치. 자, 똑똑하고 이성이 듬뿍 있는 철인들이 지혜의 덕을 발휘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철인정치가 최고다. 자, 다섯 번째,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특별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네, 이 사람이 누구죠?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 네, 철인이죠, 철인. 자, 그래서 본인의 영혼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교육을 받는 것은 생산자, 1단계, 2단계 교육을 다 받는 것은 수호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전부 다 교육을 받는 것은 네, 통치자. 그래서 본인의 그 영혼의 급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그에 맞는 국가 구성원으로 이제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맞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18번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 자, 홉스, 로크, 루소. 우리 얘기를 했었죠. 자, 홉스는 아까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 로크 보시면, 우리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뭘로 봤죠? 네, 성무선악설로 봤습니다. 성무선악설. 자, 성무선악설로 봤고요. 자, 자연 상태는 어떻게 보았죠?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그래는 틀렸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그냥 그럭저럭 평화롭긴 해. 근데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는 홉스가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인데 사람들이 왜 굳이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들었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 사유재산. 자, 로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사람들이 본인만의 재산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평화로운 상태긴 하지만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 고요한 이 상태에 내 재산이 뺏길까봐 사람들이 막 두렵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우리 국가 만들자.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얘기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정치체제는 뭘 얘기했다고 했죠? 네, 간접민주주의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수의 정치인들을 뽑아서 그들이 대신 우리의 좀 재산권을 지켜주는 그런 구조, 그런 정치체제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주권 소지자는 국민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간접민주주의를 실행을 했을 때 그 소수의 정치인들이 우리 재산을 만약에 못 지켜줬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들의 머리채 잡고 끌어내릴 수 있는 저항권도 국민에게 있다. 완전히 다르죠? 홉스는 군주한테 찍소리도 못합니다. 하지만 로크는 주권 소지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군주도 아니죠. 우리를 대신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와 가장 흡사한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로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학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니즈를 제대로 충족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 탄핵도 하고 하잖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로크의 저항권에서 출발을 한 거다. 자, 장자크 루소입니다. 이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 상태는 평화롭고요. 목가적인 상태입니다. 자, 엄청 이렇게 평화로운데 왜 굳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을까? 자, 겁나 편했어요. 겁나 행복하고요. 겁나 평화롭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잘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선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행복했던 자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사람들이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집에서 열심히 내가 농사를 했는데 농사를 망한 집이 있잖아. 그 망한 집에서 우리한테 곡식을 꺼달라고 왔어. 근데 그냥 계속 꺼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너 그럼 대충 우리 집 집안일 좀 해.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재산의 차이가 생기면서 곡식을 꾸러 다니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곡식을 꾼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게 되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서 계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면서 결국은 인간이 불평등하게 돼요. 자,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두 평등했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했습니다. 근데 자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불평등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그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사람들이. 하지만 다시 어떻게 돌아가? 못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다시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자유롭고 평등했던 그 자연 상태의 행복을 이 사회를 만들어서 이 사회 안에서 한번 누려보자 라는 생각에 국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체제는 직접이에요. 직접 민주주의. 왜냐, 인간의 본성은 다 착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 혼자만 잘 살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자라는 공동선을 전부 다 꿈꾸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다 잘 살자.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정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 공동선 다 같이 잘 되기를 꿈꾸니까 다 정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꿈꿨고요. 주권 소지자 당연히 국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19번부터 27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 정리를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두 파트로 두 차시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차시 때 오도록 합시다. 안녕.